맞춤 쌤이 혹시 낸 거 외부 지문 나오면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해. 나왔어 이러면서 나왔다고 이러면서. 자, 다시 읽어봅시다. 정희성 시인의 숲이라는 시인데, 정희성 시인은 모의고사나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은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작품이 훨씬 더 유명해요. 쌤 와이프가 좋아하는 시. 저문강의 삽을 씻고. 근데 이유를 어떤 시들을 주로 썼냐면 사회 문제 아니면은 민중 정서를 노래한 시. 사회 이런 어떤 현대 사회에 대한 문제점 그런 거를 문제 의식. 그래서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것도 이거 노동 산업화 시기의 노동자가 화자인 시거든요. 그런 시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근데 뜬금없이 현대 사회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하는데 제목은 숲이야.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더군. 이거 화자의 이제 경험인 거죠. 이게 바로 화자의 경험. 나무를 관찰한. 그러니까 화자가 나무를 관찰한 경험에서 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숲에 가보니까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던데, 제가끔은 제각기라는 뜻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때?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제가끔 서 있는 모습은 개별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개성을 유지한 거. 개성 유지. 개별적인 근데 이 시인들이 정말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시를 쓰는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주의가 이게 잘못 번지면 무슨 주의가 되는 줄 알아? 공동체주의가 과잉이 되면 공동체주의는 나쁜 거 아니거든? 공동체주의는 사람이 집단에 속해서 집단의 어떤 융화되고 집단의 사람들과 함께 어떤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게 이제 공동체주의잖아. 공동체주의가 심화되면 뭔지 알아? 잘못 심화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고 그거는 그럼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안 추구하가니? 그거는 오히려 공동체주의가 잘못 심화된 형태는 민주주의에서도 잘 나타나.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공동체주의가 잘못 심화된 형태를 전체주의라 그래. 전체주의의 대표 케이스가 누군 줄 알아? 걔네는 공산주의랑 거리가 엄청 멀어. 오히려 공산주의 싫어해. 근데 이 전체주의 혹은 군국주의라고도 해. 전체주의, 군국주의가 심화됐었던 대표적인 국가가 어딘 줄 알아? 모두가 공동체에 약간 공동체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와 우리나라 공동체 만세 이러면서 우리나라 공동체가 최고야. 어딜까? 말하면은 충격받을걸? 나치 독일. 이게 공동체주의가 잘못되면 전체주의가 돼버려. 그럼 전체주의는 더 이상 어떻게 돼? 개인의 개성이나 개별적인 어떤 속성은 붕괴되고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의 지상 전제, 공동체의 어떤 이상 이런 거에만 목숨을 거는 거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만, 그리고 공동체의 범위가 또 좁아가지고 우리 공동체만 뭐야? 최고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그리고 공동체의 약간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 색출. 그래서 시인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개성과 개별적을 모습을 유지한 상태로 뭘 했다라는 거야. 그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공동체주의가 항상 좋은 건 아니야. 공동체주의가 잘못 확장되면은 전체주의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개개인의 뭐를 어때야 돼? 그렇지. 유지해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걸 어디서 확인한 거야? 그 모습을. 그렇지. 나무들은 자기 마음대로 각각 따로따로 자라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멀리서 또 보니까 얘네들이 모여서 뭐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들이 조화를 이룬 공동체가 숲이다. 그래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화와 화합을 이룬 모습이에요. 이런 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이상적인 공동체죠.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끔 서있더군, 제가끔 서있어도 등으로 시구를 반복하면서 변주를 조금 줍니다. 그래서 이 반복 변주를 통하면 당연히 뭐냐? 강조죠. 반복 변주는 강조예요. 그리고 서있더군, 숲이었어, 이런 게 어때? 마치 뭐 하는 말투야?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었다.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다가 아니라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더군. 이거 조금 더 구수하게 말하면 제가끔 서 있더구만 이거야.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다 숲이었는디? 이거야. 야, 이거 어떤 느낌이야? 실제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그리고 이런 대화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면 독자에게 뭘 줄 수 있을까? 그거보다도 네가 두 가지 시를 읽을 때 느끼는 거 생각해봐.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었다.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다. 랑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더군.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다 똑같다고? 그럼 너는 문학적 감수성이 파괴된 거야. 미안한데. 문학적 감수성. 그럼 너는 남자친구가 나중에 나 밥 먹었다? 집에 갈 거다? 해도 이상하다고 하면 안 돼. 알겠어?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안 할 거야? 남자친구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면? 근데 이게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안 이상해? 네. 그럼 남자친구가 너한테 너 이제 집에 갈 거다? 나 밥 먹었다? 너 이 티지? 네. 이 티발로 독자에게 뭘 준다? 친밀감이죠. 친밀감. 뭐긴 뭐겠어 이 자식아, 이 로봇 같은 놈아.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광화문 지하도 이거 정확히 숲과 대비되는 공간이에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말로 나와도 됩니다. 숱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그래서 숲이 아닌가? 의문형 문장입니다. 그래서 의문형 문장으로 뭘 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문형 문장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이 메마른 땅, 이런 것도 현대 사회를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줘요. 메마른 땅은 광화문 지하도라는 시어랑 실질적으로 비슷한 거야. 각박한 현대 사회.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날 때, 낯선 그대, 정서적 교류가 없는 고독한 현대인.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숲이 아닌가 하면서 숲이 아닌가, 숲이 아닌가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반복법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숲이 아닌가? 이거는 탄식적 어조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탄식을 통해서 공동체적 삶을 화자가 뭐한다? 소망한다 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지만 이 작품은 사색적이고 비판적이고, 당연히 비판적이죠. 현실 비판하니까. 이거를 가끔 빼먹는데 당연히 성찰적입니다. 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 그렇죠. 여기 시적 화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왜 뭘 못 이루지? 왜 공동체를 못 이루지? 하고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과 거기 현대인에 누구도 속해 있으니까, 나도 속해 있으니까 성찰이고요. 공동체적 삶을 뭐하고? 소망하고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는 특징이 있고요.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했고요. 의문형 종결 어미로 안타까움, 탄식,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핵심 정리하면 나무들과 사람들은 대비된다. 나무들은 제각힘은 서 있어도 숲을 이루지고, 사람들은 숱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숲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괜히 광화문 지하도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광화문 지하도가 지하철 통로 중에서 정말 사람들이 어때? 많이 다니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의 빈도수가 엄청 높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니는 빈도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 대면대면하게 살고 서로 뭔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시인의 생각인 거죠. 오케이. 깊은 흙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흙길이었을 때의 언덕길은 깊고 깊었다. 흙길이었을 때,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왜 과거 시제를 사용하냐? 흙길이었을 때의 언덕길은 깊고 깊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의 자연이었을 때, 달리 말하면 인간의 인위가 개입되지 않았을 때를 흙길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언덕길은 깊고 깊었다. 그래서 원시 그대로의 자연이 가지는 깊이. 그래서 이 깊이는 당연히 긍정적 시어예요. 그래서 자연의 어떤 긍정적 속성. 포장을 하고 난 뒤, 포장. 당연히 인위적인 개입입니다. 인위적. 다른 말로는 문명. 그래서 자연과 문명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기품이 사라졌다. 인공 문명으로 인한 변화. 숲의 정령들도 사라졌다. 인공적인 문명으로 인한 변화. 그래서 이거는 문명의 폐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깊은 흙, 얄팍한 아스팔트. 그래서 깊은 흙, 긍정적 시어. 얄팍한 아스팔트, 부정적 시어. 그래서 대조하고 있고요.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짐승스러운 편리, 사람다운 불편.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가끔 오해할 수 있는 게 짐승이 자연 살아가니까 짐승스러운 편리를
이거를 긍정적 시어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현대인들은 진짜 좋아하는 게 편리한 거 존나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기 긍부정 시어를 뒤집어 놨습니다. 여기 순서가. 그러죠. 할 수 있는데, 이 편리 쪽이 뭐냐면, 편리 쪽이 이게 문명에서 추구하는 가치야. 그쵸. 대체로 물론 요새는 무슨 웰빙 슬로우 푸드 이지랄 해가지고 현대 문명에서도 복잡하고 약간 오래 걸리는 거, 불편한 거, 이런 거를 일부러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지만, 근본적으로 문명은 대부분 어떤 가치를 추구해? 엘리베이터 편리하죠. 에스컬레이터 편리하죠. 하다못해 공항 같은 곳은 워낙 넓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동하는 움직이는 컨베이트 벨트 같은 워크도 만들어 놓고, 한국인 그 위에서도 걸어감. 외국인들은 다른 점. 외국인들은 일단 거기 올라가면은 이제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거기 올라가면 서 있거든? 이렇게 캐리어 쥐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한국인 거기 위에서도 걸어가.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지? 2배로 빨리 갈 수 있구만 이러면서. 졸라 급해 성격. 그러니까 근데 이 편리한 게 오히려 뭐 하다는 거야? 짐승스럽다, 나쁘다. 그러니까 편리만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뭐한 것이다? 부정적이다. 불편함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뭐한 거다? 사람다운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 이런 걸 하고 있어. 불편 추구가 인간다운 거지? 근데 불편한 상태가 뭐야? 불편한 상태가 뭐 그대로의 상태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고도의 시인의 함의가 뭐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졸라 멋있지 않냐? 아니야? 나 수업 안 해. 안 해!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잘 안 알려주잖아. 문명도 누가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문명도 사람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그대로를 추구하는 게 오히려 인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문명이 인공인디? 인공이 무슨 뜻이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연 그대로를 추구하는 게 오히려 뭐한 거다? 인간답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자연을 추구한다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연 친화적인 거지. 그래서 자연은 깊은 거다, 문명은 뭐한 거다? 얕은 거다. 그러면서 대조적인 표현으로 자연 문명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강조하면서 드러내고 있다 라는 거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갈래는 자유시 서양시고요, 성격은 사색적이고 비판적이다. 그래서 인공 문명에 대한 비판이 주제가 된다. 그래서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와 시구를 통해서 화자의 인식 차이, 자연은 긍정적이고 인공적인 문명은 부정적이다 라는 거. 그래서 흙기의 깊은 흙, 사람다운 불편, 깊은 자연, 긍정, 포장, 아스팔트, 짐승스러운 편리, 얇은 문명, 문명이고 부정.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뭐 다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고. 이거 끄고
담쟁이 시는 뭐랑 연결될 확률이 있냐면 이게 숲이죠. 왜냐면 이거 공동체 형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물을 통해서 공동체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동일해서, 그래서 굉장히 특히 자연이랑 인간이랑 대비되는 것도 동일해서 그래서 이게 진짜 낸다면 거의 뭐 숲이랑 거의 뭐 그 구성의 느낌이나 주제나 요런 게 매우 유사해. 그래서 어차피 선생님들이 작년에 낸 건 또 안 낼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이 교과서 자체가 작년에 시작했잖아, 동화교과서가. 그러니까 작년에 낸 건 안 낼 건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담쟁이 한번 낼 법도 하지 않나. 솔직히 뭐 이번에 안 나와도 내년에라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사실상 룰렛 찍는 거지. 언제가 나올 때까지. 너네 때 안 나와도 뭐 다음에 상원고 1학년에서 또 수업할 거야. 언젠가 나올 때까지. 근데 요즘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학원이 이런 거를 최대한 찍으려고 노력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이상한 시를 막 내려고 하더라고. 최대한 안 겹치게 해야지 이러면서. 악독한 인간들 그냥. 자, 읽어볼게.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운이 아니야 하지 마. 절단이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우리는 뭐야? 담쟁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담쟁이는 뭐고? 자연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벽이다. 그리고 벽은 벽인데 뭐 하는 벽이다? 어쩔 수 없는 벽이다 라고 우리는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벽은 이런 시어겠죠. 뭐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한계, 아니면 뭐 장애물, 이런 거겠죠.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벽이다. 그럼 뭐야? 그냥 뭐 소극적으로 행동해버리고 한계를 그냥 뭐 해버려? 뭐 해버려? 한계나 장애가 있을 때 그걸 뭐 해버려?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포기 맞고. 포기했으니까 한계를 뭐 해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 치윤이는 문학은 긁는 게 아닌가? 문학은 긁는 게 아닌가? 한계를 수용하는 거지. 근데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그거 어때? 적극적이고, 적극은 뭐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의지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굉장히 절망적 상태. 절망적이고 굉장히 척박한 상태. 그래서 저것은 뭐라고 말할 때,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것도 의지적 어조죠. 서두르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어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접고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심지어 이런 장애나 방해 같은 한계를 극복할 때 그냥 극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극복해? 그러니까 연대를 통한 극복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 그렇지. 근데 숲은 뭐 절망을 극복하려고 공동체를 이룩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긴 하지만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절망적 현실에 대한 투쟁 의지.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여기서 시각적 심상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희망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희망적 느낌의 강조.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이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모습. 좌절적이고 최념적 태도.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 잎 하나, 이건 심지어 공동체가 있는데 숲은 나무들이 그냥 다 제각기 만든 공동체지만 담쟁이 공동체는 조금 다른 게 선구자, 지도자, 리더가 하나 있고 담쟁이 잎 수천 개, 공동체 구성원. 달리 말해서 민중을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래서 결국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절망을 극복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니은다 같은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사소한 측면도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당연히 의인화고요. 그래서 밑에 특징 살펴볼까요? 그래서 갈래 정리, 갈래는 현대시, 성격은 관조적이고 의지적이고 점층적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절망을 극복하는 담쟁이의 생명력과 의지. 그래서 특징, 담쟁이와 우리, 인간의 대조, 자연과 인간의 대조. 이것도 이제 숲이랑 너무나 비슷한 특징이고요. 자연물을 인격화했다. 사람처럼 표현했다. 벽에 대한 우리와 담쟁이의 태도 대조. 읽어보셨고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뭐뭐 리을 때 뭐뭐 니은다라는 통사구조가 반복된다. 이것도 특징이고요. 시상을 점층적으로 전개한다. 점층법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담쟁이가 끈끈한 연대감을 통해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고간지러워. 넘어갈게요. 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김수영 시인 자체가 이 사람도 사회참여적인 문학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특히 이 작품인 풀의 배경 상황은 독재식이야. 군사 독재. 그래서 군사 독재와 관련된 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읽어볼게요. 풀이 눕는다. 풀이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자,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근데 원래 이 웃긴 게 지금 배경이 군사독재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원래 민중은 풀의 비유가 많이 돼. 그래서 민중을 뭐라고 표현해? 풀초자 넣어서. 문화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민초. 민트 초코 말고 이씨. 민초단 아니여. 민트 초코단 아니야.
민초.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야? 민중을 얘기하는 거야. 민초고 말고. 그래서 여기서 풀은 뭘 상징할까? 이 군사 독재 시기에. 그렇지, 민중. 비를 몰아오는 동풍은 뭐겠어? 그렇지. 이런 민중을 억압하는 존재. 물론 이 시는 해석 방향성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일 정설적인 해석으로 하는 거야. 여기서 비를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동풍은 여기서 부정적인 시어가 아니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김수영 시인 자체가 뭐 사회참여적 문학, 군사독재 시기에 쓴 거기 때문에 이 해석이 더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동풍은 부정적인, 민중 억압하는 존재. 그래서 군사독재 세력.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야. 민중은 연약한 존재. 풀은 연약하잖아요. 근데 항상 민중이 풀에 비유되는 이유가 있다? 연약하지만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끈질긴 인간들을 뭐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무슨 력? 그렇죠. 다 이런 거는 상투적인 거야. 그래서 문학을 못하는 사람은 문학적 뭐 감수성, 막 문학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능력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문학에 대한 어떤 공동의 약간 그 암묵적 합의?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얘기 셈이에요. 무슨 문학에 대한 엄청난 대단한 감수성이 있어야 문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암묵적인 합의. 풀이라는 건 연약하지만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민중을 많이 비유한다. 그래서 너네 지방자치제도 민주주의를 뭐라 그래? 이 사회 시간에 배웠어, 중학교 때. 내가 알아, 배웠다는 걸. 땡땡땡 민주주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지방의 시민들이 분권화된 민주주의. 그래서 정부 주도로만 민주주의가 돌아가지 않고 지방에 분산돼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거. 그리고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민주주의 형태. 이걸 뭐라 그럴까? 풀뿌리 민주주의. 배웠을 거야. 사회책 내가 뒤져서 풀뿌리 민주주의 나오면은 벌금 10,000원.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뭐 때문에 누웠어? 그러면 누운 게 결국에는 억압을 뭐 하고 있는 거고? 누우면 좋은데 사실. 그리고 드디어 울었다는 것도 뭐겠어? 그렇지, 억압 받아서 뭐 했다는 거야? 그냥 울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거야? 얘가 뭘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 순환에 의한 슬픔, 그런 어떤 고통 같은 걸 느꼈다. 근데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날이 흐려서 더 울어. 왜? 바람이 휘잉 불었는데 바람이 휘잉 불어서 풀이 누웠어. 근데 쓱 보니까 날이 흐려. 앞으로 계속 비 바라보겠구만. 잣됐다. 그건 뭐야? 날이 흐리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이 상황이 어때? 이 부정적 상황이. 그렇지. 그게 바로 나와야지.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의 이 열약한 모습. 그럼 이 시는 비를 몰아온 바람에 쉽게 말하면
린치당하는 풀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그냥 신가? 아니야.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팼어. 아! 울고 하다가 그럼 이거 뭐야?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 뭐야? 비록 억압과 순환을 당해서 쓰러진다고 해도 어때? 그렇지. 다시 일어난다. 그 있잖아. 그 이런 거지. 권투 링 위에서 권투 한번 뛰어. 마이크 타이슨이야. 무섭죠? 그 시윤이 너는 마이크 타이슨이랑 싸우면 죽을 수 있으니까 너 말고 어떤 그냥 보통 권투 선수야. 그리고 아무리 때리면 일단 넉다운 엄청 많이 당해. 근데 아무리 때려도 안 쓰러져. 다시 일어나. 덤벼. 때리다가 에라 씨 이런 무서운 놈 이러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풀은 분명히 연약한 존재지만 그동안의 이런 수동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분명히 연약한 존재기는 하지만 어때? 연약함 속에서도 뭐가 있다? 강인함,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이 흐르고 풀이 눕는다. 계속해서 말했지만 이거는 시대 현실이 매우 암울한 걸 얘기해요. 암울한 현실. 발목까지, 발 밑까지 눕는다. 바람이 엄청 세졌다는 얘기죠. 바람이 아주 세졌어. 그래서 억압이 거세지는 거. 거세짐. 근데 어때?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서는 고난에 굴하지 않는 민중의 그런 어떤 강인한 생명력 이런 거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또 다시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로 다시 왔죠. 그래서 여전히 암울한 현실 상태가 유지되지만 풀이 결국 고통을 이겨내고 일어설 것을 기대하게 만들면서 끝나요. 그래서 눕는다, 웃는다, 눕는다 이런 식으로 뭐뭐 는다 어미 반복으로 그런 운율 형성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갈래 정리해 볼까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상징적이고 현실 참여적이고 주지적이고 의지적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풀로 상징되는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그래서 특징은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대립적 시어, 뭐 풀, 대표적으로 풀과 바람이 대조되잖아. 평이한 시어와 단순한 구조. 비교적 평이한 시어를 쓰고 있고요. 반복과 대구에 의한 운율 형성. 대구법, 바람, 이거 있잖아.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이거 대구법이고요. 그 다음 자연물을 관념화시켰다. 자연물을 관념화시킨 거 뭐야? 자연물은 풀. 풀은 구체적인 거거든요. 관념화시킨 거 뭐야? 민중의 생명력. 그래서 풀을 통해서 민중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점층적인 전개도, 점층법도 기억해 주세요. 점층적 전개. 점차
점차 풀이라는 민중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거세지고 있잖아요. 근데 점차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점층적 전개를 취하고 있다. 됐죠? 이거 풀과 바람 함축적 의미, 대조적 점층 시각 전개 이거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얘는 뿌리에게라는 시인데 흙이 아까 깊은 흙이라는 시도 있었지만 흙이 자연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깊은 흙이라는 시와 엄청 막 완전히 유사한 건 아니지만 똑같이 일단은 흙을 사용하고 있고 자연의 생명력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가 있었다. 자, 여기서 나가 화자가 되고요. 나가 흙이 되죠. 그래서 이거 의인법이고요. 너는 누가 돼? 시적 대상인데 뿌리. 그래서 제목이 뿌리 얘기인 거예요. 흙의 입장에서 뿌리한테 쓴 시야. 그래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숨결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밝은 피 뽑아 내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나의 사랑을. 자, 그래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흙이 뿌리랑 처음 만났을 때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야. 너랑 나랑 처음 뿌리야 처음 만난 걸 기억하니? 좀 변태스럽죠? 네 숨결이 처음 닿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더운 김, 촉각적 심상. 밝은 피를 뽑아 밝은 시가 내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그러니까 밝은 피를 뽑아 내게 흘려보냈다. 뿌리에게 영양을 공급했다 이 말입니다. 뿌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야. 나의 사랑을. 영탄. 그리고 이거 도치죠? 나는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나의 사랑을. 도치. 그 다음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이거 나의 뿌리여. 도노법. 청자 설정이고요. 나를 뚫고 오르렴. 나를 뚫고 오르렴. 흙의 그런 희생적 면모.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적시며 뻗어가려무나. 그래서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 막 갈구어진 연한 흙. 요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기호를 처리를 해줄게요. 요 기호가 바로 이제 흙의 예전 모습입니다. 요 동그라미 친 것이 흙의 과거 모습.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적시며 뻗어가려무나.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으면 뿌리가 성장하는 모습이겠죠? 뿌리의 성장.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널 감싼다. 성장하는 뿌리를 계속해서 포용해줬다.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네 뻗어가는 끝을 한양은 마냥 매번 축복하는 나는. 그래서 불꽃 같은 바람, 이런 거는 시련 같은 거죠. 시련, 어떤 고난. 시련 고난이 와도 네 뻗어가는 끝을 마냥 축복하는 나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뿌리의 성장을 계속해서 바라는 그런 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뻗어가는 끝을 한양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다.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 역설법입니다. 역설. 왜? 어리석어 보이지만 은밀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네가 뿌리는 밑으로 성장하니까 네가 자꾸 타고 내려올수록 계속해서 성장할수록이겠죠. 근데 네가 계속 성장할수록 난 어떻냐? 나는 분명히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눈부셔서 잘 부스러지는 살이라고 했었고. 근데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봐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까 시간이 흘렀어. 점점 시간이 흘러서 시간의 흐름. 그리고 흙은 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픔만 한 두름 꿰어있는 껍데기에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슬픔만 한 두루 꿰어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슬픔이 꿰어있는 게 말이 되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끝까지 희생하는 흙의 모습.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그래서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이 끓어오르는 것은, 벌레가 많다는 건 그만큼 흙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흙이 있는데 벌레가 한 마리도 없다. 이거 좀 뭔가 의심해봐야 돼. 누가 독극물 뿌려놨나? 이렇게.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그래서 흙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푸른 졸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빛을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그러니까 뭐야?
이 뿌리는 많이 자랐어. 왜? 이제 위로 아래로 뿌리가 많이 자란 게 아니라 위로도 어때? 줄기를 많이 자랐어. 그렇지. 이 뿌리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위로도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 근데 나는 얻는 산비탈에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다. 그러니까 어때? 흙은 희생을 통해 황폐화됐지만 희생 통해서 황폐화됐지만 다시 뭐 하는 거야? 아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희생을 통해서 황폐됐지만 다시 어떻게 된다? 그렇지, 다시 생명력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응당 뒤에 있을 일을 뭔지 알 수 있겠죠? 희생 통해서 황폐됐지만 생명력이 회복됐다? 그럼 다시 뭐 할 거다? 다시 그렇지, 다른 뿌리를 또 길러낼 것이다. 계속해서 뿌리를 길러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환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요. 순환이라는 이미지를 기억을 해야 돼. 순환. 그래서 자연 순환 얘기하고 있어. 봐봐. 그래서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독백적이고 회상적이고 생태적이다. 그래서 주제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희성적인 모성애. 흙이 뿌리를 엄마처럼 길러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흙과 뿌리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주제를 형성한다. 뿌리의 성장 과정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흙의 변화를 통해 생명의 순환 구조를 보여준다. 생명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보여준다. 화자인 흙이 청자인 뿌리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 시를 전개한다. 그래서 시적 배경은 화자는 흙, 뿌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희생하는 존재. 시대상은 뿌리 흙의 희생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 그래서 흙이 뿌리의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기쁨을 느낌. 그래서 화자의 말하기 방식은 말을 건네는 어조라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의인법을 활용했어요. 과거를 회상하고 혼잣말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넘어갈게요. 숲! 강은교의 숲이라는 작품인데 얘도 역시나 굉장히 잘 나올 확률이 많이 높은 편이에요. 읽어볼게.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어. 왜? 얘는 진짜 아까 나왔던 숲이랑 제목도 똑같고. 자, 읽어볼게. 나무 하나가 흔들린다. 나무 하나가 흔들리면 나무 둘도 흔들린다. 나무 둘이 흔들리면 나무 셋도 흔들린다. 그래서 나무 하나가 흔들린다. 여기서 나무 하나는 공동체 구성원을 얘기해요. 근데 어때? 나무 하나가 흔들리면 둘도 흔들리고 둘이 흔들리면 셋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공동체 구성원의 행위가 공동체 전체로 번져가는 모습이에요. 공동체 전체로 확대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법은 당연히 반복법이고요. 그리고 점층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과 점층. 이렇게 나무 하나의 꿈은 나무 둘의 꿈, 나무 둘의 꿈은 나무 셋의 꿈. 그래서 이것도 어때? 개인의 꿈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된다. 나무 하나가 고개를 젓는다. 옆에서 나무 둘도 고개를 젓는다. 옆에서 나무 셋도 고개를 젓는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이 나무 하나 고개를 젓는다는 건 개인의 생각이잖아. 그치? 근데 나무 둘도 고개를 젓고 나무 셋도 고개를 젓는다? 그러면 개인의 생각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이 나무들이 흔들리고,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이 나무들이 흔들리고 뭔 말이야? 아무도 없다는 뭐 숲에 아무도 없다라는 걸 얘기했나요? 그거보다도 그러면 그렇게 이 첫 줄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없이 나무들이 흔들린다라고 부사어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절로. 근데 이 부사절로 바꿔놓은 이유는 나무들이 흔들리는 게 아무도 없이 흔들리는 거니까 누군가의 영향으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공동체가 지금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어떤 지시나 명령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고개를 젓는다. 이렇게 함께. 그래서 조화로운 관계로 형성된 그런 공동체를 보여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무의 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의인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무가 흔들리면 다른 나무도 흔들리고, 나무 하나가 고개를 저으면 다른 나무도 고개를 젓는 걸로 보아서는 요거는 인과적인 이 전개 방식을 사용했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인과. 그리고 통사구조 반복이 있고요. 비슷한 통사구조 반복이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갈래 정리. 인간의 삶을 나무에 비유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유사한 문장 구조와 시어 반복했다. 점층법, 인과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숲의 모습을 드러냈다. 주제는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추구. 다음 작품은 신의 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얘는 조금 다른 애들이랑은 살짝 이질적인데, 그래도 어떤 측면에서는 연계될 수 있냐면 이것도 문명이랑 자연을 대비하고 있거든. 그래서 얘는 깊은 흙 쪽과 연계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신의 방이야. 신. 그러니까 신은 갓. 그러니까 신의 방은 뭐야? God's room. 오케이? 그래서 제목 자체가 그래. G.O.D. 근데 사실 근데 너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 그냥 신이면 갓이고 기독교 신, 유일 신이면 그 대문자 G로 해야 된다? 알아? 뭐라도 돼. 갑자기 생각난 개소리야. 방은 룸이고 룸. 제목이 왜 신의 방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지?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에? 아니 제목은 또 신의 방인데 갑자기 돼지 얘기를 한다고? 번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흑돼지인데?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흑돼지고 흑돼지네요. 개웃긴다. 나 이 신의 방 작품 소개할 때마다 너무 웃겨. 근데 재밌어. 흙이랑 노는 일을 재료로 즐거워했대. 돼지 진짜. 근데 돼지들이 그 흙 목욕 같은 거 한대. 체온 낮추려고.
그 돼지가 더러운 짐승이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통념이 있는데 돼지는 더럽지 않다? 돼지는 그 기르는 원래 자연 상태에서도 그렇고요. 기르는 사람이 공간만 마련해주면 변을 보는 공간이랑 생활하는 공간을 분리할 줄 아는 동물이에요. 진짜야. 왜 돼지 비웃냐? 그리고 뚱뚱한 사람한테 너 돼지 같다 그러지만 돼지의 정작 지방 비율은 10%밖에 안 된다는데? 10%면 어지간한 축구선수 수준이거든? 그래서 근데 돼지가 가끔 자기 변에 자기 변에 굴러다닐 때가 있어. 자기가 아싼 거에다가 몸을 묻히고 그렇게.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공간이 좁은데 돼지가 체온을 낮출 만한 뭐 흙이나 이런 걸 마련해주지 않아서 그렇대.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새끼 똥에 굴러다니는 더러운 새끼 저거 이런단 말이야. 근데 돼지는 알고 보면 더러운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통실하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오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갑자기 돼지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지? 여기 지방 사람들은 통실하는 거처에 돼지를 길렀어. 근데 거기는 인간의 화장실 겸 돼지 우리인 셈이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기르는지 알아? 이거 아냐? 몰라? 이 돼지, 이 지금 무슨 돼지라 그랬어? 어디 갔어? 제주도의 전통 흑돼지 양육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뭐라고 해야 돼? 양육은 애기 기르는 건 느낌이니까 그 사육 방법이야. 이게. 그래서 제주도는 흑돼지는 다른 말로 별명이 무슨 돼지야? 똥돼지. 통씨라는 요 공간에서 흑돼지를 길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는 근데 봐봐. 결국 이 돼지의 특징은 어때?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해서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 돼지는 뭐를 굉장히 좋아하는? 흙은 뭐고? 그렇지. 아까 깊은 흙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자연을 좋아하는.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 어디야? 제주 사람들.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 이 통시는 바로 제주도 요즘 제주도 흑돼지는 다 이렇게 안 그려지 이제. 엄청 옛날 얘기야. 그 제주도 사람들은 이렇게 통시 화장실에다가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랑 이렇게 같이 살았어. 그리고 이 돼지를 굉장히 안 그래? 제주 원래 살기 힘든 땅이야. 지금이야 뭐 관광 잘 돼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제주도는 조선시대 때도 진짜 극렬 극악 유배자들 유배하는 사람들 보내는 곳이요. 그렇게 말하면 제주 사람들이 개거품 물겠지만 제주도 있으면 극렬 범죄자들 후손이라는 얘기야. 나 제주 출생이야, 참고로. 까방권이 생김. 물론 쌤 부모님은 제주 토박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만 출생지가 제주인 셈인데 부모님이 이제 제주로 일 때문에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난 태어나긴 제주에 태어났지만 제주 인간은 아니긴 해요. 어쨌든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래서 돼지고기에 대한 애착이 엄청 심해. 너 제주도 많이 가봤지? 몇 번? 안 가봤어? 기억이 안 나? 너 왜 살아? 제주도 근데 음식들 보면 뭐 고기국수 알아? 몰라? 이건 심각한 청년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조만간 약국에 한번 문의를. 오케이?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그래서 돼지고기에 엄청 그런 게 있어. 향수 그런 게. 이제 쌤도 제주도 부모님이 오래 사셔가지고 제주도 얘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결혼식 할 때도 전통 결혼식 할 때는 돼지를 잡아. 돼지가 엄청 중요한 재산이니까.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해준 사람한테 돼지고기를 어떻게 해줘? 다 나눠줘. 그렇지. 그게 제주도 전통 결혼식 문화야.
그리고 제주도는 결혼식 1박 2일 동안 해. 재밌지? 근데 제주도에서 고기 줬을 때 고기 열어보고 기름이 많은, 지방이 많은 부위를 주면 어떻게 생각할까?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뭐 여러 부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나한테 유독 지방이 많고 그런 부위를 줬어. 그럼 제주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방이 좋은 거예요? 야, 역시나 나를 좀 생각하는구만. 제주도 사람들은 지방을 좋아해. 그래서 지방 많은 부위 주잖아. 그러면 이 결혼식도 당사자가 나를 좀 챙겨줬구나. 근데 살코기 위주로 주잖아. 개화낸데. 그것도 옛날 얘기야. 근데 한참 옛날 얘기. 어쨌든 근데 제주도는 아직도, 근데 제주도 소박이들은 결혼식 할 때 1박 2일로 하는 문화가 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타지에서 알게 된 친구가 내 결혼식 오면 자고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제주도의 전통 돼지 사육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배영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 이게 통시의 간단한 설명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 잠깐 끊고 표현상의 특징이 눈에 좀 띕니다. 뭔 말했다는군요? 마련했다지요? 재미난 방인데요? 이거 보면 어때? 이런 거 무슨 채? 경어체 중에서도 무슨 채 쓰고 있냐? 일단 존댓말이야. 경어체니까. 근데 존댓말 중에 경어체인데 무슨 채야? 방학 동안에 공부한 건 다 어디다 갖다 버린 거야, 시연아. 진짜 좀! 비? 격? 에이씨. 그래서 부드러움, 친밀감, 이런 거를 느끼게 합니다.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홀을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 여기가 바로 통시의 내부 환경을 간단하게 좀 묘사한 거예요. 통시 내부에 대한 묘사.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뒹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데요. 비바람, 햇볕, 자연이잖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 그래서 맛있나? 어쨌든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로서 기능했다. 지금 보면 뭐 공장식 약간 사육 보면은 닭도 마찬가지도, 닭 엄청나게 좁은 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데 여기서는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돼지 주제에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 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놓은 큰 독에서 한때 빛나는 것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자, 봐봐.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돼지의 이제 식사예요. 음식물 찌꺼기, 설거지물까지 버릴 것이 모아둔 큰 독. 이게 돼지의 식사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료 같은 거 없습니다. 이때는.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안에는 음식물 찌꺼기랑 설거지물 같은 게 들어있는 독이죠. 근데 음식물 찌꺼기는 원래는 그냥 뭐였어? 물이지. 근데 그걸 다 먹고 조금 남거나 아니면 뭐 잘 남길 것도 없지만 그런 게 음식물 뭐가 된 거야?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아무리 인간이 제주도에서 척박하게 먹고 살아도 예를 들면 뭐 당근 먹을 때 껍데기까지 다 먹을 거야. 좀 당근도 물론 껍데기까지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깎아서 먹고, 뭐 배추도 뭐 배추 밑동은 버려야지. 밑동까지 다 먹을래?
근데 빛나는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나는 건 뭐야? 이렇게 버려진 음식물에도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렇지. 생명력이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죠? 왜? 우리는 못 먹지만 다 누구 주면 돼? 돼지 주면 돼요. 그리고 돼지의 또 배설물은 어디다 쓰고? 거름으로 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 이게 바로 생명의 뭐입니까? 생명의 순환이지. 정확하잖아. 왜? 음식물, 찌꺼기, 돼지로 가죠? 돼지는 그럼 이거 먹고 배설물 싸지? 배설물이 다시 뭐 길러? 그럼 볼이 이거 다시 뭐 하겠어? 그럼 인간이 먹으면 뭐 만드냐? 똑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순환 아니야. 그쵸? 근데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은 뭐였어?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 남긴 독에 있는 걸 주지만 그래도 주식은 뭐였어? 사람의 똥이었습니다. 그래서 똥돼지야. 똥을 먹여서 길렀거든 진짜로. 근데 이게 뭐 장단점도 있는 게 장점은 뭐 인간이 소화를 못한 것도 돼지가 다 먹고 소화하니까 낭비가 없지. 근데 단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돼지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 돼지고기를 다시 먹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 특히 기생충 문제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요즘 뚝돼지는 이렇게 안 기를 거야. 어쨌든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은 똥이었어. 사람의 똥. 왜?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때? 똥에도 행여나 남아있을 온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취급될까봐?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봐. 그래서 참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좀 이거 쌤은 물론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도 이 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이긴 합니다. 왜? 단점이 너무 커. 이게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공동 화장실에 이제 똥 싸면 지금 그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비판한 바 있는데 기껏 정수한 물을 변기에다가 똥이랑 섞어서 흘려보내는 이 미친 짓거리를 해야 되냐라는 뭐 학자들도 있긴 한데 옛날 화장실은 다르거든요. 옛날 화장실은 화장실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화장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푸세식 말하는 거야. 푸세식 화장실이 뭔지 모르지. 한 번도 안 써봤지. 어? 그래도 물로 내려가는 식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밑에는 통 같은 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끙아 하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밑에 어떻게 돼? 내려가서 쌓여. 그 일정 이상 차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 불러서. 모르지?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모르죠? 근데 이런 화장실 문을 다 굉장히 꼭꼭 잠궈놨어요. 옛날에 지방 농촌에서는. 왜 그랬을까? 누군가가 똥을 훔쳐갈까봐. 그렇지. 똥도 재산이야. 그 똥 잘 모아다가 잘 해가지고 어때? 그것도 밭에 네 비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간의 똥마저도 자원이었다. 지금이야 뭐 화장실 가가지고 도자기 변기 앉아가지고 응아 하고 무가치하게 흘려보내지만 그러니까 돼지한테 똥을 먹인 이유는 행여나 똥에라도 남아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봐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똥이라도 생명의 기운이 남은 것은
물론 그걸 다시 그렇다고 인간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또 식분증은 정신병입니다. 똥이라도 생명의 기분이 남은 것은 어떻게 취급돼야 된다? 소중하고 가치 있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몰라는 추측성 어조고요. 아마 이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게 뭐 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아닐까? 이러는 거야.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사실 척박해서 인간 똥이라도 돼지한테 먹여서 먹고 살았어야 되는 건데.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아직 시즌 안 끝났어. 이제 1년 끝났어. 이제 2년이야. 근데 2년까지만 하면 끝나. 그리고 이거 산문시죠? 보니까.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뭐가 미개하다는 거야? 생략되어 있는 그 문장 성분 뭐야? 나라의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뭐가? 돼지한테. 그거 그냥 두 글자로 얘기하면 되잖아. 위에 연에 나와 있어. 네 책을 읽어. 뭘 그냥 뭐가 미개해서라고 하면 되죠. 땡땡 가. 이게 바로 아유 진짜. 부러뜨려 버리고 싶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 돼. 아이씨 웃기지 말고요. 지금 돼지를 기르는 그 전통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통시가. 그래. 아이씨. 당연히 통시가라고 나와야지.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눈치챘죠? 왜 제목이 신의 방이야? 신이 살고 있는 방. 신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는 방. 거기가 어디야? 그래. 이 사람은 통시라는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는 뭐가 미개해서? 그러니까 미개해서 시멘트 4포대씩 무상 지급한 때가 있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시멘트 4포대씩 왜 지급했겠어? 변소를 뭐 하라고? 그렇지. 시멘트 4포대씩 무상으로 공짜로 줬어. 왜? 아그 꼴배기 싫은 저 돼지 기르는 그지 같은 화장실 좀 어떻게 하면 안 되나?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사람들한테 제발 좀 화장실 좀 깨끗하고 편리하게 고쳐! 이러면서.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산업화 시기에 산업화 이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그렇지. 산업화 시기에 산업화 이전의 삶을 미개하다고 보고 이제 바꾸려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고 가르쳤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변소는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통시 같은 이런 자연의 순환을 위한 문화가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을, 그치? 변소. 이거는 효율의 상징, 편리함의 상징, 문명의 상징. 흔적이 남아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 주는 것은 똥 누고 먹는 일이 한 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하늘 가까운 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 준다. 그러니까 통시와 화자의 몸은 모두, 통시도 뭐를 기르는 공간이야? 생명의 공간이죠. 그리고 나의 몸도 뭐다? 생명의 공간이다. 그래서 흔적이나마 통시가 남아있는 것은 뭐야? 통시를, 그곳은 어야? 고그 통시.
통시를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여긴 제주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거주하는 장소, 신성한 장소. 근데 실제로 제주도 문화에서 통시는 이렇게 그 사람의 배설물을 돼지한테 먹여서 기르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통시를 신성한 공간으로 생각했대. 통시 신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그래. 우리나라 전통 문화적인 무속신앙을 보면요, 집 하나에 신이 여럿 살아. 마궁이 신, 뭔 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빠와가 센 신 두 명이 누군 줄 알아? 조왕신이랑 이제 쌤이 그 용어는 까먹었는데, 조왕신이랑 측신이라고 했었나? 두 개가 빠와가 제일 세. 조왕신은 어디 살까? 주방에. 측신은 어디 살까? 측신이 단어 확실히 기억 안 나. 화장실. 그러니까 그만큼 먹고 싸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 가까운 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끝까지 통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통시는 신성한 공간,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공간, 이렇게 통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